내가 가진 건 전부 내가 만든 거야. 이제 내가 다 걷어갈게. 최진혁, 내가 공들여 지은 내 감옥에 갇힌 기분 어때? 마음에 드니? 저는 오늘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02호 법정. 판사님이 원고 승소라는 판결을 선고하시는 순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최진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정을 나왔지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울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그 집안은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넌 우리 집안 격에 안 맞아. 그냥 조용히 우리 집안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살아. 시어머니 박금자 씨가 처음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온 IT 보안 전문가였지만 그분 눈엔 그저 변변찮은 집안 출신일 뿐이었지요. 결혼 후 저는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최진혁의 뒷바라지에만 매달렸어요. 그가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제 전문성을 총동원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밤낮 없이 그의 인맥 관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게 뭘 남겨줬을까요? 외도와 가스라이팅, 그리고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조롱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내내 최진혁은 제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으려 했어요. 가평에 있는 억대 별장도 숨겨둔 비자금도 모두 자기 명의로 빼돌렸지요. 법정에서 그는 저 여자는 결혼 생활에 기여한 게 없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 쏟아부은 10년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몰랐겠지요.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가평 별장의 스마트 시스템을 제가 직접 설계했다는 사실을요. 그 안에 제가 심어둔 작은 코드 하나가 이제 곧 깨어날 거라는 것도요. 법원 주차장에서 저는 차에 올라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가볍게 춤추듯 움직였고 화면엔 초록색 명령어들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저 멀리 가평 어딘가에 있을 별장의 서버가 제 신호를 받았습니다. 트로이의 목마 실행 완료. 화면 속 메시지가 떴어요.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무기가 드디어 깨어난 거예요. 이제 최진혁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저를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말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원 지하 주차장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콘크리트 바닥에 음침하게 반사되고 있었지요. 저는 제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도 걸지 않은 채 무릎 위에 올려둔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승소 판결문은 조수석 가방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만 저에겐 그 종이 쪽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검은 화면 속에서 깨어나고 있는 복수의 시작이었지요. 컴퓨터 화면에 초록색 글자들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년 전 제가 최진혁의 별장 전자 시스템을 만들어줄 때 몰래 심어둔 장치가 지금 제 명령을 받고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은 저를 너무나 무시했기 때문에 제가 서버실에서 무슨 작업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알아서 잘해라며 골프장으로 나가버렸지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언젠가 파국으로 끝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보험을 들어뒀던 거예요. 화면 속에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표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손가락이 차갑게 떨렸지만 타이핑은 정확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손끝을 통해 화면 속으로 전해지는 기분이었지요. 마지막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화면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장의 모든 시스템이 제 통제 아래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출입문, CCTV, 난방, 조명, 심지어 지하 금고의 전자 자물쇠까지요. 최진혁이 그토록 자랑하던 최첨단 별장이 이제 제 손 안에 들어온 겁니다. 화면에 마지막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표시였어요. 저는 화면을 닫고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첫날 밤 최진혁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서야, 넌 내 명함이야. 예쁘게 웃고 조용히 있고 내 말 잘 들으면 돼.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100명이 넘는 하객 앞에서 서약을 마친 뒤였지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최진혁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사업 파트너들을 접대하고 시댁 어른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밤낮 없이 전화 한 통 한 통에 신경 썼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 박금자 씨의 눈엔 그저 형편없는 며느리로만 보였나 봅니다. 이서야,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짜? 친정에서 요리도 제대로 못 배웠어? 아이고, 그 옷은 또 뭐야?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런 싸구려 입고 다니면 어떡해? 진혁이가 회식 많은 거 당연한 거야. 남편 잘 되라고 응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매번 그랬어요. 제가 뭘 해도 부족하고 뭘 입어도 촌스럽고 제 존재 자체가 최 씨 집안의 수치인 것처럼 대했지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5년 차가 되던 해, 저는 최진혁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밤늦게 들어온 그가 샤워하는 동안 무심코 본 화면엔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어줘 라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제시카. 그의 회사 인턴이었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스크린샷을 찍고 대화 내역을 제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IT 보안 전문가였던 제게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건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최진혁을 다그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시카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그냥 후배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제 눈으로 본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는 제가 피해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한테까지 요즘 이서가 이상해요. 의처증인가 봐요 라고 말했대요. 그 후로 박금자 씨는 저를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였어요. 최진혁은 자신의 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가평 별장은 어머니 명의로 바꿨고 회사 계좌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숨겼어요. 심지어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 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놀았을 뿐이에요. 제가 밤새워 만든 보안 시스템으로 그의 사업이 성장했고 제가 관리한 인맥으로 그의 계약이 성사됐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절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편리하게 쓰다가 버릴 수 있는 도구였을 뿐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으로 이길 수 없다면 제가 잘하는 방식으로 이기겠다고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이제 최진혁은 자신의 요새라고 믿는 별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승소했다는 착각 속에서 제시카와 함께 축배를 들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자신이 들어가는 그곳이 요새가 아니라 덫이라는 걸요. 저는 차를 출발시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최진혁.
내가 나한테 한 것들 하나하나 다 돌려받을 거야.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진혁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20대 후반의 여자 제시카가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지요. 축하해요, 오빠. 드디어 그 집까지 지켜냈네요. 제시카의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진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법원에서 가평 별장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한 직후였어요. 원래는 이서가 재산 분할 과정에서 별장의 절반을 요구했지만 진혁의 변호사가 온갖 서류를 조작해서 막아냈던 겁니다. 당연하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저 여자한테 나눠줘야 해? 진혁은 비웃듯 말했어요. 그의 눈엔 이서와 보낸 10년이 아무 의미도 없는 듯 했지요. 그저 귀찮은 짐을 떼어낸 것처럼 가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사람은 집에서 놀기만 했잖아요. 오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별장 마련했는데. 제시카가 진혁의 말에 맞장구 쳤어요. 사실 제시카는 이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이 전 부인을 깎아내릴 때마다 열심히 동조했지요. 그게 이 남자의 마음에 드는 방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가평 별장 가자. 이제 그 집의 진짜 주인은 나야. 맘껏 즐길 거야. 진혁이 제시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시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혁은 계산을 하고 제시카의 허리를 감싸며 레스토랑을 나섰지요. 그의 얼굴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혁의 고급 수입차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왔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진혁은 기분이 좋았는지 계속 웃고 떠들었습니다. 제시카는 조수석에 앉아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지요. 오빠 별장 진짜 멋있다고 했죠? 사진으로만 봤는데 진짜 기대돼요. 당연하지. 최첨단 시설에 한강 뷰까지 다 보여. 그 집 설계할 때 이서가 좀 도와주긴 했는데 뭐 그건 별거 아니야. 어차피 돈 낸 건 나니까. 진혁은 여전히 이서의 기여를 무시했어요. 그 별장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이서가 직접 설계하고 구축했다는 사실은 이미 까맣게 잊은 듯 했지요. 아니, 애초에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가평의 한적한 산자락길로 접어들었어요. 숲 사이로 보이는 별장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3층짜리 현대식 건물의 통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진혁은 차를 별장 앞에 세우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자, 도착했어. 여기가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야. 진혁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제시카도 따라 내려 별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욕심이 가득했지요. 이런 집의 안주인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진혁은 현관문 옆 전자 패널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삐삐삐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지요. 두 사람은 별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거실엔 고급 가구들이 배치돼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산 풍경이 그림 같았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오빠, 여기 진짜 최고예요. 제시카가 감탄하며 거실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진혁은 흡족한 표정으로 소파에 털썩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치? 이제 이 집에서 제대로 된 파티 한번 열어야겠어. 그동안 이서 때문에 맘대로 못 썼거든. 진혁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정재계 인사들한테 연락해서 며칠 뒤 별장 파티를 열 계획이었지요. 로비가 필요한 사업가들, 뒷거래에 능한 정치인들을 불러 은밀한 자리를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다 진혁의 시선이 거실 한쪽 선반에 머물렀어요. 거기엔 이서가 아끼던 도자기 찻잔 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백자의 섬세한 매화 그림이 그려진 이서의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준 귀한 물건이었지요. 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게 아직도 여기 있네. 그는 벌떡 일어나 선반으로 다가갔습니다. 찻잔 세트를 집어들고는 아무렇지 않게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시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그거 왜요? 예쁜데? 이서거야. 얘가 맨날 이거 닦고 차 우리고 그랬거든. 보기 싫어. 진혁은 냉소적으로 말하며 찻잔 세트를 주방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 밀어 넣었어요. 귀한 도자기를 아무렇게나 처박는 모습이 잔인했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다시 둘러보며 중얼거렸지요. 이서 흔적 남은 거 다 치워야겠어. 여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되는 거야. 그는 제시카를 보며 웃었어요. 자기가 여기 안주인이야. 마음에 드는 대로 꾸며도 돼. 제시카는 기뻐하며 진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다가올 파티 계획을 떠들어댔어요. 누굴 부를지,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술은 뭘 마실지. 진혁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별장의 모든 전자 시스템이 누군가의 통제 아래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요. 거실 천장에 달린 작은 카메라가 그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 가장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자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진혁은 샴페인을 한 병 더 따며 제시카와 건배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별장 안에 크게 울려 퍼졌지요.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비명으로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사흘 후 가평 별장은 화려한 파티로 북적였습니다. 거실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건설사 사장, 시의원,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친목 모임이었지만 사실은 돈과 권력이 오가는 은밀한 자리였지요. 진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엔 제시카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손님들에게 별장 이곳저곳을 자랑하며 뿌듯해했지요. 이 집 시스템이 얼마나 첨단인지 아세요? 문도 전자식이고 유리창도 버튼 하나면 불투명하게 바뀌고 완전 자동화돼 있어요. 진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손님 중 한 명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최 사장님은 안목이 있으시네요. 이런 집에서 지내시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럼요. 제가 직접 설계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진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을 이서가 만들었다는 사실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공으로만 돌리며 손님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거실 조명이 갑자기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손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전기 이상인가? 진혁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조명은 다시 안정을 찾았지요. 진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가끔 그래요. 시스템이 워낙 복잡해서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손님들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몇 분 후 이번엔 거실의 큰 통유리창이 서서히 뿌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투명해서 밖의 산풍경이 훤히 보였는데 이제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지고 있었어요. 최 사장님, 창문이 왜 저래요? 한 손님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혁은 당황하며 벽에 붙은 제어 패널로 다가갔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작동이 안 되는데. 진혁이 중얼거리는 사이 이번엔 현관문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자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진혁은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지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문이 안 열려?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어요. 완전히 잠긴 상태였지요.
제시카가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문이 잠겼어. 비밀번호를 눌러도 안 열려. 진혁은 다시 현관문 옆 패널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화면엔 빨간 불빛만 깜빡일 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씩 현관으로 몰려들었어요. 최 사장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진정하세요. 금방 해결할게요. 진혁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관리업체에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핸드폰 신호가 잡히지 않았지요. 신호가 안 잡혀요. 제시카가 다급히 말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각자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모두 똑같았습니다. 별장 안 전체가 통신 차단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한 손님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어요. 진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뒷문, 발코니 문, 지하 출입구. 모든 문이 똑같이 잠겨 있었어요. 대체 뭐가 문제야? 진혁이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거실 TV가 저절로 켜졌어요. 손님들이 모두 화면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그 화면에 한 줄의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최진혁, 이제 내 차례야. 진혁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문체, 그 말투. 분명 이서였습니다. 제시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저게 뭐예요?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이서. 이서가 뭔가 한 거야. 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는 TV 화면을 향해 소리쳤지요. 이서, 내가 한 거지. 당장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화면엔 그 문장만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불안해했지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최 사장님, 설마 이거 해킹당한 건 아니죠? 진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이 첨단 시스템이 사실은 이서가 만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든 이 집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요. 갑자기 난방이 꺼지며 집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0월 말 가평의 밤은 쌀쌀했습니다. 손님들은 몸을 움츠리며 불평하기 시작했지요. 춥잖아요. 난방 좀 켜세요. 최 사장님,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진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벽의 온도 조절 패널을 눌러봤지만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별장의 모든 시스템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시카가 울먹이며 진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우리 여기서 나가요. 하지만 나갈 수가 없었어요. 모든 출구가 잠겨 있었고 통신도 끊겼고 창문은 불투명해져서 밖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화려하던 별장은 이제 완전히 밀폐된 감옥이 되어버렸지요. 진혁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의 머릿속엔 이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이요. 내가 너무 오만했어. 이서를 너무 우습게 봤어. 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가 지은 성은 이제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고 이서는 그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혁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보다 훨씬 더 컸으니까요. 진혁은 패닉에 빠진 손님들 사이를 헤집고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제시카가 뒤따라오려 했지만 진혁은 손을 내저으며 막았어요. 여기는 혼자 가야 돼. 올라가 있어. 진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제시카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지요.
진혁은 계단을 급히 내려가 지하실 문 앞에 섰어요. 다행히 이 문만큼은 전자식이 아니라 일반 열쇠로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차가웠어요. 진혁은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지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좁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한쪽 벽에는 서버 컴퓨터들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 벽에는 작은 금고가 설치돼 있었지요. 진혁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숨겨둔 곳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진혁은 중얼거리며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금고는 전자식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6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했지요. 진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삐삐삐. 6번의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에러음이 울렸지요. 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맞는 번호인데. 그는 다시 한번 번호를 입력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빨간 불빛과 에러음. 금고는 완전히 잠긴 상태였지요. 진혁은 금고 앞에 주저앉으며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이서, 내가 이것까지 손댄 거야? 진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서가 별장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이 금고까지 조작했다는 것을요.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 금고 안엔 진혁이 숨겨온 모든 비밀이 들어 있었어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장부 정치인들에게 건넨 뒷돈 내역, 그리고 가상화폐 지갑까지. 만약 이게 세상에 드러난다면 진혁은 단순한 이혼남이 아니라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진혁은 다급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지요. 그때 지하실 구석에 있던 작은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진혁은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어요. 화면엔 초록색 글자들이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혁은 다가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파일 전송 중. 50%, 60%. 화면 아래쪽에 진행률 표시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파일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지요. 진혁은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비자금 내역 2020년에서 2025년. 정치인 리베이트 내역. 가상화폐 지갑 키. 모두 금고 안에 있어야 할 파일들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금고 안에 USB에 저장돼 있어야 할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파일들이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진혁은 비명을 지르며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컴퓨터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예 전원 코드를 뽑으려 했지만 코드가 벽 안쪽 깊숙이 연결돼 있어서 손이 닿지 않았어요. 파일 전송 중. 80%, 90%. 진행률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진혁은 무력하게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10년치 범죄 증거가 지금 이 순간 어딘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송 완료. 수신처 서울중앙지검 개인 클라우드. 화면에 마지막 메시지가 떴습니다. 진혁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검찰청. 이서가 그의 범죄 증거를 검찰에 넘긴 겁니다. 끝이야. 다 끝났어. 진혁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제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번엔 하얀 글자로 천천히 한 글자씩 나타났어요.
최진혁, 내가 나한테서 빼앗은 것들 기억나? 이제 내 차례야. 하나씩 다 돌려줄게. 진혁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차갑고 단호하고 되돌릴 수 없는 목소리였지요. 화면은 다시 꺼졌습니다. 지하실엔 서버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오만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요.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지하 금고가 사실은 판도라의 상자였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 상자를 연 사람은 바로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여자 강희서였습니다. 진혁은 어두운 지하실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위층에선 손님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올라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였어요. 검찰이 언제 움직일지, 이 비밀이 언제 세상에 드러날지. 진혁은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떨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멀리 서울 어딘가에서 이서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한도준 검사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그는 퇴근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퇴근할 수가 없었지요. 화면엔 실시간으로 음성 파일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강희서. 도주는 헤드폰을 끼고 조심스럽게 음성을 들었어요. 가평 어딘가에 있는 별장 내부의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개발 건은 우리가 밀어주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시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인허가는 문제 없을 겁니다. 대신 우리 쪽에서 성의는 보여드려야죠. 최 사장님은 역시 일 처리가 깔끔하시네요. 도주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명백한 로비 대화였습니다. 재개발 인허가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내용이었지요. 그는 재생 목록을 확인했어요. 이서가 보낸 파일은 이미 20개가 넘었습니다. 도주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사장님, 그 공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회사가 따내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이미 얘기해뒀어요. 입찰은 형식적인 거고 결과는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죠. 역시 최 사장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수고비는 넉넉히 챙겨드리죠. 도주는 헤드폰을 벗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입찰 담합, 공무원 매수. 하나같이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이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증거 확보했습니다. 음질도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기소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아직 더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도주는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는 이서를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이서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지요. 당시 이서는 IT 보안업계에서 촉망받는 전문가였고 도주는 신입 검사로서 사이버 범죄 세미나에서 그녀의 강연을 들었었어요. 그때 이서는 똑똑하고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도주는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나눴지요. 하지만 얼마 후 이서는 결혼을 하면서 업계에서 모습을 감췄고 도준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도주는 이서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녀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전 남편의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주는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지요. 검사님, 제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주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는 이서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짜 범죄를 밝혀내려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최진혁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는지 도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새로운 파일이 전송됐다는 신호였습니다. 도준은 다시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엔 제시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근데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정치인들이랑 거래하면 나중에 문제 안 돼요? 괜찮아.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잡힐 리 없어. 증거만 안 남기면 되거든. 도준은 피식 웃었어요. 증거를 안 남기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진혁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서가 별장 내부의 모든 음성 장치를 조작해서 대화를 실시간으로 빼내고 있었으니까요. 도준은 계속해서 파일들을 하나씩 들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최진혁의 범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체와의 담합, 정치인들에게 건넨 금품, 공무원 매수, 심지어 세금 포탈까지 하나같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들이었지요. 밤 11시가 넘어서자 도준은 드디어 모든 파일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영장 신청서 양식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내용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 최진혁.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입찰담합, 조세포탈. 혐의 목록은 길었어요. 도준은 한 줄 한 줄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의 10년 억울함을 풀어줄 무기였으니까요. 신청서를 다 작성한 도준은 이서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완료했습니다. 내일 아침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늦어도 내일 오후엔 영장이 나올 겁니다. 답장이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검사님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도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강희서 씨. 당신이 모든 걸 해낸 겁니다. 저는 그냥 법의 이름으로 확인하는 것뿐이죠. 그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내고 가평 별장으로 출동해서 최진혁을 체포해야 했으니까요. 도준은 코트를 입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최진혁, 당신은 강희서 씨를 무시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될 겁니다. 검찰청 불빛이 꺼지고 도준은 건물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평 어딘가의 별장에선 최진혁이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서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혁의 마지막 동맹, 제시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별장 1층 구석, 제시카는 불안한 표정으로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거실엔 여전히 손님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고 진혁은 아까부터 지하실에 내려간 채 올라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혼자 남겨진 게 무서웠지요. 그녀는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전히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했어요. 제시카는 깜짝 놀랐어요. 신호가 없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온 거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메시지 내용을 열어보는 순간 제시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시카 씨, 최진혁이 당신을 배신하고 있어요. 증거를 보내드립니다. 메시지 아래엔 파일이 첨부돼 있었어요. 제시카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건 은행 거래 내역이었지요. 진혁 명의의 카드에서 거액이 결제된 기록이 주르륵 나열돼 있었어요. 2025년 10월 15일 520만 원 샤넬 명동점. 2025년 10월 20일 380만 원 파크 하얏트 호텔. 2025년 10월 25일 850만 원 까르띠에 청담점.
결제 날짜를 보니 모두 최근이었어요. 그런데 제시카는 이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날짜들엔 진혁이 출장 간다며 연락도 잘 안 됐던 날들이었어요.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혁이 자기 몰래 다른 여자들한테 이렇게 큰 돈을 쓴 걸까요? 그녀는 계속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쓰인 메모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SJM 관리비. 각각 따로 관리할 것. 제시카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SJM. 이니셜이 3개나? 자기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있다는 거였나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진혁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 없어요. 이서를 버린 것처럼 당신도 언제든 버릴 수 있어요. 당신은 그냥 전시용일 뿐이에요. 제시카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녀는 거실로 돌아가 진혁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메시지가 왔어요. 강남 오피스텔 3동 1205호. 진혁이 마약하고 다른 여자들 만나는 곳이에요. 당신은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강남 오피스텔 3동 1205호? 마약? 다른 여자들? 제시카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아니, 진혁이 마약을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진혁은 자기한테 모든 걸 털어놓는다고 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걸 숨기고 있었던 건가요? 제시카는 불안과 의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거실로 걸어갔어요. 거실엔 손님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고 진혁은 손님들의 불안을 잠재우며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다가가 진혁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나 좀 봐요. 뭔데? 지금 바쁘다고. 진혁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하지만 제시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혁을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 조용히 물었어요. 오빠, 강남에 오피스텔 있어요? 3동 1205호? 진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 그럼 정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약해요? 다른 여자들도 만나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는 제시카의 손목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시끄러워. 거기는 그냥 내 작업실이야. 누가 헛소리 한 거야? 작업실에서 마약해요? 다른 여자들 만나요? 제시카가 따져 물었어요. 진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 오피스텔은 진혁이 혼자만의 공간으로 쓰던 곳이었어요. 가끔 마약을 하거나 제시카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날 때 쓰던 비밀 장소였지요. 제시카는 별장까지 데려온 전시용 여자였지만 진혁은 여전히 다른 여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일 처리하는 곳이야. 별거 아니라고. 그리고 다른 여자는 없어. 거짓말. 명품 사고, 호텔 가고, 보석 사준 거 다 봤어요. 내가 바보 같아 보여요?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진혁은 깜짝 놀라며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제시카는 핸드폰 화면을 진혁에게 들이밀었어요. 진혁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자신의 카드 결제 내역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메모 부분은 자기가 쓴 게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조작한 거였지요.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모르는 번호에서 왔어요. 오빠가 날 속이고 있다면서요. 제시카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진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서. 또 이서였어요. 이서가 한 짓이야. 그 여자가 우릴 갈라놓으려는 거야. 그럼 이 결제 내역은 거짓말이에요? 오빠가 다른 여자들한테 돈 안 쓴 거예요? 제시카가 따져 물었어요. 진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메모는 이서가 조작한 거였지만 카드 결제 내역 자체는 진짜였거든요.
그는 정말로 제시카 몰래 다른 여자들한테 돈을 쓰고 있었어요. 제시카를 별장에 데려온 건 손님들 앞에서 전시하기 위한 거였고 진짜 사랑은 아니었지요. 제시카는 진혁의 침묵을 보며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요. 검찰이 오면 어떡해요? 나까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진혁은 달래려 했지만 제시카는 믿지 않았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꽉 쥐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주저앉았지요. 그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진혁이 숨긴 거 있으면 뭐든 말해주세요. 지금 협조하면 당신은 빠질 수 있어요. 제시카는 화면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갈등했어요. 진혁을 배신하는 건가? 하지만 진혁도 자기를 속이고 있었잖아요. 다른 여자들이 3명이나 더 있었잖아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차 트렁크에 검은 가방을 숨겨뒀어요. 절대 열지 말라고 했어요.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요. 메시지를 보낸 순간 제시카는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묻고 울었지요. 밖에선 진혁이 혼자 복도에 서서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시카마저 흔들리고 있었고 이선은 어디선가 모든 걸 지켜보며 웃고 있을 거예요. 진혁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서의 복수는 단순히 재산을 빼앗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서울 인사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찻집 맑은 향에는 평소처럼 은은한 차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서의 어머니 김순애 씨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찻잔을 닦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순애 씨는 오랜 세월 이 찻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는 전통 다과와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로 소문난 곳이었지요. 오늘 날씨 좋네요. 손님 많이 오시겠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순애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가을 햇살이 참 좋네요. 찻집 안은 평화로웠어요. 벽에는 순애 씨가 아끼는 백자 다기들이 고이 진열돼 있었고 나무 테이블마다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지요. 순애 씨는 딸 이서가 이혼 소송으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최대한 밝게 지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찻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60대 후반 여성 박금자 씨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희서 어디 있어? 박금자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찻집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순애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박금자 씨를 바라봤지요. 사돈 어르신.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내 딸이 우리 진혁이 계좌 막아버린 거 모르나. 박금자 씨가 소리를 지르며 순애 씨에게 다가왔어요. 순애 씨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금자 씨는 찻집 안을 둘러보더니 벽에 진열된 백자 찻잔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야? 비싼 거야? 아, 그건. 순애 씨가 말리려 했지만 박금자 씨는 이미 찻잔을 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백자가 산산조각 났어요.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지요.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한 손님이 항의했지만 박금자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선반에 있던 다른 닭이들도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가 소중히 모아온 도자기들이 하나둘씩 깨져나갔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순애 씨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박금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내 딸이 우리 진혁이 계좌 동결시켰어. 연락도 안 되고 카드도 막혔어. 이게 무슨 짓이야?
박금자 씨는 순애 씨의 멱살을 잡았어요. 순애 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님들이 급히 112에 신고하기 시작했지요. 당신 딸한테 전화해. 당장 다 풀라고 해. 저도 잘 모르는 일이에요. 제발 진정하세요. 순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박금자 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주방 쪽으로 뛰어가더니 불 위에 올려진 주전자를 집어들었어요. 찬물을 끓이던 주전자였습니다. 이서한테 전화 안 해? 그럼 내가 대신 당해봐. 박금자 씨가 주전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손님 한 분이 소리쳤어요. 안 돼요. 하지만 늦었어요. 박금자 씨는 끓는 찬물을 순애 씨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순애 씨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얀 앞치마가 뜨거운 물에 젖어 붉게 변했습니다. 으악! 순애 씨의 비명소리가 찻집을 가득 채웠어요.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갔고 누군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금자 씨는 그제야 제정신이 든 듯 주전자를 떨어뜨렸지요. 나는. 박금자 씨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순애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과 어깨 부분이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지요. 그런데 박금자 씨는 몰랐어요. 찻집 천장 구석에 달린 작은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서가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최신 CCTV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지금 실시간으로 이서의 클라우드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10분 후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순애 씨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박금자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지요. 그녀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나는 그냥.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서울 어딘가에서 이서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속에서 어머니가 쓰러지는 장면을 본 이서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도 화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지요. 이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다시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분하게 복수를 설계했지만 이젠 달랐어요. 엄마를 건드린 대가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거였습니다. 이서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CCTV 영상 파일을 편집해서 주요 장면만 남겼습니다. 박금자 씨가 다기를 부수는 장면, 멱살을 잡는 장면, 그리고 끓는 찬물을 쏟아붓는 결정적인 장면까지요. 그리고 이서는 그 영상을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 곳에 동시 전송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제보 메일, 방송국 뉴스 데스크, SNS 계정들. 영상 제목은 간단했어요. 재벌 시어머니의 만행. 선량한 상인에게 끓는 물테러. 불과 1시간 만에 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댓글엔 분노의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저 할머니 괜찮으신 건가요? 저 여자 꼭 처벌받아야 합니다. 박금자 씨는 자신이 한 행동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녀는 단지 며느리에게 화풀이하려 했을 뿐이었지만 결과는 자신의 인생까지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이서는 화면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박금자 씨, 당신은 절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건드렸어요. 이제 대가를 치르세요. 이서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 씨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같은 날 저녁 이선은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지요. 엄마, 제가 다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 주차장은 한산했어요. 저녁 7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선은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가며 가방에서 차키를 꺼냈지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서가 돌아보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입을 막고 팔을 붙잡았습니다. 최진혁이었어요. 그는 오늘 아침 한도준 검사와 경찰이 별장에 들이닥치기 직전 재빠르게 도망쳤고 하루 종일 숨어 다니며 이서를 찾아 헤맸던 겁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다친다. 진혁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그는 이서를 자신의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서는 저항하려 했지만 진혁의 힘이 더 셌지요. 그는 이서를 조수석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어요. 내가 한 짓 다 알아. 시스템 풀어서 경찰 불러들였지? 다 돌려놔. 진혁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하루 종일 도망 다니며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광기가 어려 있었지요. 이선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단추 모양의 작은 카메라를 옷깃에 달아뒀거든요. 진혁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걸 예상했던 겁니다. 차라리 자수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진혁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수? 내가 왜? 내가 시스템 다 풀면 돼. 비밀번호 알려줘. 안 돼요. 이미 검찰에 다 넘어갔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서의 대답에 진혁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다 내 잘못이야. 제 잘못이요? 당신이 저한테 한 것들은요?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외도하고 재산 빼돌리고. 그건 괜찮았나요? 이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진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화를 내며 소리쳤지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경찰이 별장 뒤졌어. 엄마까지 체포됐고. 제시카도 날 배신했고. 다 내가 꾸민 거잖아. 당신 어머니는 제 엄마한테 끓는 물을 부었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이선은 차갑게 말했어요.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어디론가 가려는 듯 했지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 내가 만든 시스템 내가 풀어야지. 진혁은 가평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별장으로 돌아가려는 거였어요. 이서를 데려가서 강제로라도 시스템을 원상복구시키려는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진혁은 몰랐습니다. 이서의 옷깃에 달린 작은 카메라가 지금 이 순간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영상은 이서가 미리 설정해둔 SNS 계정과 방송국, 그리고 한도준 검사에게 전송되고 있었어요. 도준은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급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해. 최진혁이 강희서 씨를 납치했어. 위치 추적 시작. 경찰과 검찰 합동팀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서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하며 뒤쫓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SNS에서는 이서의 실시간 방송이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고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 남자 미쳤네. 빨리 경찰 출동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괜찮은 거야? 진혁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계속 이서를 협박했어요.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될지 알지? 협박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서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안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준이 분명히 추적하고 있을 테니까요. 차는 가평 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혁은 이서를 끌고 별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서가 다시 시스템을 장악해둔 거였지요. 문 열어. 비밀번호 입력해. 진혁이 소리쳤어요. 이서는 천천히 현관 패널에 손을 댔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동시에 내부 CCTV가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지하 서버실 가자. 거기서 다 풀어. 진혁이 이서를 끌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와 검찰 차량이 별장 앞에 도착한 거예요.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안 돼, 안 돼. 끝났어요, 최진혁 씨. 이제 그만하세요. 이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선 확성기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진혁 나와라. 건물은 포위됐다. 도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진혁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는 이서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지요. 나가서 말해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당신이 한 것들 전부 생중계됐어요. 납치도 협박도 다요. 이서가 자신의 옷깃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진혁은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계획한 거였어? 당신이 절대 용서받지 못하게요. 이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이제야 실감한 거예요. 경찰이 별장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도준이 앞장서서 지하실로 내려왔어요. 그는 이서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이서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은 진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혁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바닥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최진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리고 납치 혐의로 체포한다. 도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혁은 경찰에게 끌려 밖으로 나갔어요. 별장 밖엔 이미 취재진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소리쳤지요. 최진혁 씨, 할 말 있습니까? 납치 혐의 인정하십니까? 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한때 화려했던 사업가는 이제 수갑찬 범죄자가 돼버렸지요. 이서는 별장 안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0년간의 복수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어요. 도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시는 게. 괜찮아요. 저는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이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어요. 검사님 감사합니다. 검사님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강이서 씨가 해낸 겁니다. 저는 그저 법의 이름을 붙여줬을 뿐이에요. 도준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진혁의 몰락은 이제 온 국민이 지켜본 사건이 되었어요. 실시간 방송은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진혁은 영웅에서 악당이 됐고 이서는 당당히 자신의 삶을 되찾았지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회의실에서 이서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법원 판결문이 떠 있었어요. 최진혁에 대한 최종 선고였지요. 피고인 최진혁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또한 범죄 수익금 전액 몰수 및 피해자에게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이서는 조용히 화면을 닫았습니다.
8년. 진혁이 자신에게 준 10년의 고통에 비하면 짧았지만 그래도 정의는 실현됐어요. 진혁은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고 그의 회사는 파산했으며 시어머니 박금자 씨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는 이서가 새로 설립한 보안기업 시큐어 라이프의 본사였어요. 30층 전체를 사용하는 이 회사는 불과 3개월 만에 업계 최고의 보안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국가정보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다음 주 사이버 안보 회의에 꼭 참석해달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일정 잡아주세요. 이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최진혁의 전처가 아니었어요. IT 보안 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국가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기업의 대표였지요. 이선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범죄 피해자 자립 지원 재단 설립 서류였어요. 진혁으로부터 환수한 비자금과 위자료 총 50억 원을 이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돈으로 저처럼 고통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선은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 소송 중인 여성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덜 겪길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노트북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도준 검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강이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최종 판결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한번 하시죠. 이선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검사님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저녁 좋아요. 도주는 이 3개월 동안 이서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출을 도와주고 이서가 새 회사를 설립할 때도 법률 자문을 해줬지요. 그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이서의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서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복수에만 몰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니까요. 회사 직원들은 이서를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난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굴의 의지로 일어선 모습에 감동받았지요. 이서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녀의 철학은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시큐어 라이프는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범죄 예방, 디지털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어요. 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보안 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었지요. 이선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순애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순애 씨는 화상 치료를 마치고 다시 찻집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의 응원 덕분에 가게는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었지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이선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순애 씨는 딸이 자랑스럽다며 늘 눈물을 글썽였어요. 10년간 참고 견딘 딸이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선은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이선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이서 대표님이시죠? 여성가족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설립하신 재단 활동이 알려지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혹시 공식 파트너십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이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이서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10년 전 결혼할 때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했었습니다. IT 보안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접고 남편의 그림자로 살기로 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서 있었습니다. 이선은 노트북을 다시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재단의 지원 신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하나하나 읽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이선은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재단 첫 지원 대상자 50명을 선정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입었어요. 오늘 저녁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도준 검사와의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선은 자신의 지난 10년을 떠올렸어요. 고통스러웠고 억울했고 절망적이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선은 빌딩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지요. 최진혁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강희선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인사동 맑은 향찻집에는 따뜻한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순애 씨가 우려낸 국화차 향이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화상 흔터는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순애 씨, 오늘 차가 특히 맛있네요. 단골 손님의 칭찬에 순애 씨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벽에 새로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민들이 보내준 응원 메시지였지요.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짧지만 힘이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가평 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진혁의 은밀한 파티장이었던 그곳은 이제 시큐어 라이프 연구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깨끗한 흰색 벽, 최신 장비들, 그리고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는 젊은 개발자들. 이선은 이곳을 자신의 새로운 실험실로 만들었어요. 대표님, 신규 보안 프로토콜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연구원이 보고하자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단계 진행하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은 누군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실험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은 어머니의 찻집을 찾았습니다. 순애 씨가 이서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서야 왔니? 새로 들어온 차 맛 좀 봐라. 엄마 손맛이 제일이에요. 모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이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첫 번째 지원 대상자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이서는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 한 명이 자유를 찾았네요, 엄마. 우리 딸이 자랑스럽구나. 순애 씨가 이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는 한 명의 여성이었어요. IT 보안 전문가 CEO, 재단 설립자.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되찾은 사람. 최진혁? 그 이름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구치소 어딘가에서 8년을 보낼 사람일 뿐. 박금자 씨 역시 마찬가지. 인터넷 어딘가에 영원히 남을 끓는 물 테러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뿐이었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서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
억울함을 삼키며 하루하루 버티는 분들께 전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봄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부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여기까지 감성 라디오와 함께 오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인사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조용한 응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